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포럼 2022 혁신의 대중화에 투자하라.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메타버스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어요. 오후 4시 22분 지나가고 있네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은 사실 저희가 되는 대로 소화를 좀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IT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앞서 함께해 주신 류영호 위원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김수진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관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네, 2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앞서 저희 1부에서 마지막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 빅테크가 중심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주도하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인 걸로 저희는 보여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움직임을 좀 볼까요? 네, 초기에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빠르게 성장하는 유저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소위 빅테크 업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이 주도를 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꿈의 크기가 곧 투자의 기회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들 빅테크 업체들 또한 탈중앙화되어 있는 세계의 하나의 일원일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참고하시듯이 이제 메타라는 기업,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업체가 이제 이름을 바꿨죠. 메타는 이제 메타버스를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기존의 강력한 플랫폼이었던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넘어서는 새로운 메타 월드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 월드와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제인 그 VR 등 디바이스도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와 반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와는 다르게 모든 월드를 구현하고자 하기보다는 월드 중 가장 생산적인 월드, 즉 비즈니스 플랫폼의 메타버스화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지배적이었던 업무 플랫폼을 메타버스화하는 데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이제 화면을 지나갔는데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제 로블록스와 제페토 같은 회사들은 그들이 새롭게 구축한 월드에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시고. 이게 제페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즐거움을 이제 얻을 뿐만 아니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현했다라는 점에서 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은 이들이 뭔가의 새로운 메타버스 월드에 대한 비전은 아직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월드를 향한 진입 통로인 디바이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각각 이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좀 다르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게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제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쪽도 있고 전체적인 세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월드에 대한 구축의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의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쪽도 있고, 자, 빅테크들이 어느 쪽으로 주목해서 메타버스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좀 확인해봤는데, 앞서 그 메타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 뭐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지금 집행될 걸로 예상되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상한 설비 투자 규모 금액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거의 50% 이상, 최소 범위가 50% 이상 더 늘어난 분야를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어떤 그러한 투자의 규모는 여기 이제 다양하게 보고 계시는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이제 월드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다 같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그 빅테크들의 자본 투자가 결국에는 곧 그들이 나아가는 꿈의 크기와 방향과 크기에 이제 비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그 빅테크들의 시류에 동참하는 테크 업체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같이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서플라이 체인들 최상단에 있는 이 플랫폼 업체들이라든지 또 이 빅테크들이 그들이 그리는 꿈의 크기가 넓어질수록 하단에 보시는 소프트웨어 그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누리는 그 영향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상단에 보시는 플랫폼이든지 또는 구축하는 업체들, 제일 하단에 보시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위 하드웨어 업체들 등등 업체들이 있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안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리얼한 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무수하게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들의 역할을 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투자자들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그리는 업체들과 네. 그다음에 그 업체들을 동참하는 업체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저 그림이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타버스 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그 이제 위부터 아래까지 쭉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지 저희가 좀 솎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3가지 기준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저희가 이 중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 또는 이 수많은 업체들에서 가져야 하는 공통점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제 업체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총 3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실성입니다. 현실성.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메타버스 월드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감 넘치는 세상을 구현을 해야 할 텐데 구현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결국 컴퓨팅 리소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컴퓨팅 리소스가 단순히 반도체 하드웨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드웨어를 넘어선 메타버스 구현 플랫폼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실제 세상보다 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이코노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동반되어야 하고 그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신뢰성이라는 단어까지 요즘 쓰고 있는데 여기서 신뢰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시스템상에서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거기서 메타버스 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하는 그 상호 간의 신뢰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의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메타버스의 그 데이터라든지 외형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그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은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 인프라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3가지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실성, 안정성, 폭발적인 외형 성장 요 3가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기업을 좀 솎아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반도체네요. 첫 번째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걸 구현하려면 결국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 어떻게 전개되는 이야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말한 그 3가지 공통점 중에서 저는 현실성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반도체를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이 현실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순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걸 하는 이제 개발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세상을 딱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빅테크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이상적인 메타버스는 지금 현실 세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메타버스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결국 개발하는 것들은 빅테크 업체들이 못합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이제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분산형이기 때문에 결국 참여자들이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개발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컴퓨팅도 필요하지만 그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와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결국 그걸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래서 어떤 기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제가 좀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지만 저는 오늘도 엔비디아를 말하러 나왔습니다.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엔비디아만 외치는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포럼 때 메타버스를 주제로 이미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옆에 계신 김수진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4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당시에는 메타버스가 이제 굉장히 아무도 잘 약간 관심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장기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4가지 종목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한 명씩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보시는 투자자들 분들 같이 이제 투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사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좋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저희는 다 이제 하드웨어 업체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 메타버스로 넘어갈 때 약간 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로 네.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승전 엔비디아. 네.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올해 제가 참 4시의 미래를 포함해서 많이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옴니버스를 사실 끊을 수가 네,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은 이 옴니버스의 구상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제가 그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3D 렌더링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구현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3D Max부터 시작해서 뭐 언리얼 엔진, 뭐 아니면은 뭐 마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옴니버스라는 것 내부에서는 사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하나의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쓰면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래 한글 쓰다가 워드하면 잘 안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옮길 수는 있지만 그게 잘 잘 안 된다는 되잖아요. 거죠, 근데 이 그거를 옴니버스 안에서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서. 그래요. 네. 이제 엔비디아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가 네. 아니라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네.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숫자는 나오고 있는지 그것도 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옴니버스가 따로 실적이 나오나요? 네. 발표를 사실 하나요? 이번부터 약간 유료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GTC 컨퍼런스 할 때 이 그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이제 연간 9,000달러를 받으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네네.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로 돈을 과연 얼마나 벌지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감이 오질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제가 이제 포텐셜이 있다라고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의 숫자가 각각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합치면 약간 4천만 명 정도 되겠죠.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프로그래머들이 사용되는 그 금액이 연간 한 1,000달러 정도 내외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곱해보면은 연간 한 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인 거죠. 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딱 현실감을 그려드렸는데 네. 이게 왼쪽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액인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의 올해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올해의 그 거의 4배 되는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정말 베이직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인 거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옴니버스라든지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추가로 구매를 하거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옴니버스를 사실 구동하기 위해서는 뉴클라우스라는 그런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다 데이터 센터에 또 사서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또 사야 되는 겁니다. 둘 다 가져가는 거네요. 네. 거기 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뭐 이번에 GTC 컨퍼런스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메디컬 플랫폼인 클라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로봇 플랫폼 아이잡 아니면은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포괄적으로 이제 옴니버스 안에서 상호 보완 작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옴니버스라는 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매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뭐 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뭐 중장기적으로 약간 애플이 만든 생태계처럼 네.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네. 누구든 이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라는 문을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런 세상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쪽에서의 성장도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기업이 엔비디아이다. 네. 더구나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성장의 폭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관점에서 엔비디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잠깐 질문 하나 소화를 좀 하고 갈게요. 네. 엔비디아 이야기했으니까. 브릴리언트 펭귄인데 브릴리언트인가 봐요. 네, 이분이 엔비디아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죠? 네네.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그 ARM 인수와 관련해서 소송을 맞습니다. 제기하면서 사실 이후의 분위기는 이거 안 될 가능성이 좀 네. 높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위약금 문제 물어보셨거든요. 네. 얼마나 되는지. 사실 이 엔비디아 합병 관련돼서는 과거부터 계속 말은 많았었어요. 네. 근데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잘 될 거다, 뭐 괜찮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엔비디아가 사실 ARM을 인수하면서 그렸던 그림은 단순히 GPU뿐만이 아니라 CPU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미 ARM 기반으로 한 CPU, 그레이스라는 거를 먼저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ARM을 인수를 안 하더라도 사실 그 그림에 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를 안 하더라도 사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위약금 문제는 있습니다. 네, 나가야 되는 돈이 있어요. 네, 이게 어쨌든 내년 9월까지 만약 합병을 못하게 되면은 네. 약간 금액이 12.5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3억 달러 가까운 돈을 소프트뱅크에 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계약이 안 되거나 파기되면은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내년 9월까지 만약 합병이 안 된다라면은 이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부담일 수 있다. 그렇죠. 단기간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많이 낮아졌죠. 인수에 성공할.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최근의 상황 보시면은 ARM으로 된 게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원하지 않겠죠, 사실은. 그래요. 한 13억 달러 정도? 네. 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당위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 더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개발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또 그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들도 중요해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 세계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우리 예전에 도시화, 막 산업화가 진행될 때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길 닦고 집 짓고 이런 그죠. 거겠죠. 뭔가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그렇죠. 건물을 짓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건설사를 다닌다거나 네. 이런 SOC 기업을 다니는 걸 최고로 평가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사실은 가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세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누구냐? 바로 개발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이제 건설업을 한다거나 SOC업을 할 때와 비교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개발자들이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나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철강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상현실 세계가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자와 데이터들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우리가 2023년까지 만들어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수가 40억 개인데요. 40억 개? 네, 40억 개예요. 지난 40년 동안 만들어진 수와 맞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이 게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수, 소프트웨어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개발자 역시 현재 2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제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런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로 깃랩이란 기업이 있어요. 발음이 어려워요. 네. 깃랩이요. 깃이라는 네.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 업체로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스노우, 눈송이라는 네. 눈송이란 이름이고 이제 티커가 SNO 스노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깃랩은 10월에 아마 상장을 네,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실 그때 상장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두 기업 일단 소프트웨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커지면 함께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네, 염두에 맞습니다. 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앞서 이제 공통점이라는 키워드로 꼽았던 게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저희 이제 뭐 가상 세계 이야기 하다 보면 뭐 복제, 해킹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늘 따라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어쨌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걸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어떤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준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어제 워낙 이제 많은 이야기를 굉장히 나누셔서 많이 했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네.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AR, VR 기기라든지 뭐 모니터, 카메라, 스마트워치, 다양한 IoT 기기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 IoT 기기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과 그 IoT 기기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많은 유저들이 나의 기기에 접속하는 거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기기로 전송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안전한지 데이터 자체도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내 기기 자체의 안정성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물에 경비원분이 있고 뭐 네. 경호원이란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상현실 세계에도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담당하는 게 결국은 보안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보안 회사들을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으로 클라우드플레어, G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이들이 처리하는 트래픽당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통신요금, 우리 뭐 LTE 2기가, 3기가, 4기가 쓸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들도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에는 저희가 2D가 아니라 3D, 뭐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량이 더 엄청 대용량의 많아지죠. 데이터를 네.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서 이들의 매출도 같이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어떤 데이터로 보면은 이 IT 지출, IT 스펜딩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산업을 예측하는 대표 지표인데 네. 여기서 보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5% 정도인데 불과 3년 후인 2025년 4년 후죠. 2025년에 4.5%까지 성장할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안 산업이 확대가 되는 동시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제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충이 돼야지만 이 메타버스 세계가 원활하게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프라가 확충될 거라는 통계 자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걸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에서 IaaS, IaaS라고 네, 네. 표현을 하는데요. 이 IaaS 시장 같은 경우가 전체 평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30%대 성장률을 향후 5년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있어요. 성장률이에요? 네, 성장률이요. 그래서 이 성장률 같은 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는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고요. 매출 대비 비중. 네, 그래서 이 비중 같은 경우가 지금은 SaaS, 응용 소프트웨어가 가장 높은데 응용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체가 훨씬 더 응용 소프트웨어들보다 비중이 커지는 게 네. 앞으로는 다가올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네. 쪽의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네, 거죠. 이쪽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던 건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리고 G스케일러. 이거 네. 이제 데이터량이 많아질수록 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뭐 네.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에서 보안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 공통점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추상적인 표현일 수는 네. 있는데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 의미하는 것은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외형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많은 이제 데이터가 양산이 될 텐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계 현실보다 크고 빠르고 그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세계가 수만큼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서는 그에 걸맞는 이제 이코노미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이코노미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고 구축되는 데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에서 주목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 등에서의 이제 소위 고성능 로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고성능 로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생산업체인 파운드리의 수요 증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폭발적인 외형 성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 반도체 생산 플랫폼 산업은 직접적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외곽에서 그 메타버스의 형성을 지원의 의미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의 산업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면 그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아직까지 그 매년 생산 효율성 개선이 20% 이상 되는 몇 안 남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소위 그래서 많이 들으셨던 2년마다 100%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이 지속된다라는 이제 그 법칙이 있었죠. 무어의 법칙, 잘 아시는 그런 법칙도 있을 만큼 생산성에서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등에서 필요로 하는 로직 반도체 생산을 서포트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글로벌 선두권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또는 글로벌 파운드리 등을 유망한 업체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메타버스 등에서의 성장성을 강하게 보고 있는지 TSMC 등도 본인들의 그 전사 성장 속도보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다규모의 이제 컴퓨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 고성능 컴퓨팅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TSMC 못지않게 공격적인 설비 투자와 외형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2022년에는 비로소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볼 때 그 수많은 사업부들이 있지만 그 메모리 또는 파운드리, 가전,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모든 사업부 중에서 내년부터 외형 성장 30% 이상이 바로 나오는 사업부는 아마 파운드리가 거의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의 고성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일 하단에 있었던 게 이제 TSMC 같은 업체들이었어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 강력한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TS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자, 이제 쭉 저희가 요 산업 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나눠봤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맨.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메타버스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고 있는 그런 길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빅테크들 위주로 지금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고 빅테크 위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ETF 같이 이제 다방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라운드일보 메타버스라는 그 메타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이런 ETF 투자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메타버스로 쭉 가는 길목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공통 요소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현실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성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메타버스 세상은 저희가 지금 현실에 있는 것만큼 더 현실성 넘치는 그런 약간 컨텐츠들로 다 구성이 될 거고 그 컨텐츠를 사실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그걸 다루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엔비디아 그리고 긴랩 이렇게 2가지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 공통 요소로는 이제 안정성, 신뢰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이제 그 대표님 말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이제 이어지는 결국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가 G스케일러랑 클라우드플레어 이런 업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폭발적인 외형 성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로 가는 세상은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데이터 양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그 결국은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 가장 코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반이 되는 그 반도체 제조업 관련된 그 대표적으로 뭐 TSMC나 삼성전자, 뭐 글로벌 파운드리스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정리를 한 화면에 해주셨네요. 그래요. 기업들 저희 정리해드린 거 엔비디아, 긴랩은 오늘 처음 들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이야기 주셨고요. 클라우드플레어 그리고 디스케일러 보안 업체 역시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들 뭐 TSMC, 글로벌 파운드리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특히 삼성전자 내년에 이제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기업들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ETF 있었죠? 티커 메타, META.죠. 이것도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좀 정리를 할까 해요. 질문을 좀 더 해도 될까요? 일단 하나 먼저 보면 최근에 그 아파트 월패드를 통해서 뭐 해킹을 하는 일도 그렇죠. 있었고, 그죠? 이게 정말 분리돼서 보안이 확실하게 될까? 계속 불안하다라는 이야기 주신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건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외부에 있는 서버를 이제 내부로 아웃소싱하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시스템 자체 아키텍처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사용했던 레거시 시스템의 보안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차차 해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좀 맹점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메워지는 쪽으로 제로 맞습니다. 트러스트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의 흐름 보면 저희 언급된 기업들 가운데도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초기 시장의 거품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 답변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드리죠. 네. 네. 사실 이 메타버스가 저희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죠. 이게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주가는 사실 어느 정도 버블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은 사실 이런 그 버블보다는 이런 메타버스로 실질적으로 가는데 필요하고 꼭 그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많이 과민 반응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간 나실 때 좀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저희 이 포럼 오프닝에서 센터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기업들은 시장의 시황의 흔들림과 관계없이 꼭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방향은 맞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그림으로는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슷한 질문이에요. 메타버스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내고 있는 회사는 뭐 기존 사업 잘하고 있는 빅테크 말고는 별로 없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다가오는 시기에 메타버스 투자 지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신데요.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양자 컴퓨터 이야기 해주신 분도 계세요.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된다면 결국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양자 컴퓨팅 관련한 회사는 관련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 주신 분. 뭐 컴퓨팅 속도가 그 정도 나오면은 좋긴 한데 지금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업체들 대표적으로 IBM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상장됐던 아이온큐 그런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중화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양자를 뭐 저희가 이제 유지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직까지는 솔루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사실 사용되면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봐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은 네. 필요하나? 네. 앞서 이제 저희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 드린 것들도 장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네.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현실 요 질문은 물리적인 확장과 수용 소비가 한계 이른 인류에게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새로운 인류의 생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네.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희 아마 그 투자 전략 파트에서 아마 이야기해 주실 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에 대부분의 자산에 투자는 대부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넘치는 그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는 사실 이제 가상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뭐 NFT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투자 방향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산 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김영건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업 비즈니스로 방향을 잡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소비자 쪽으로 타겟을 잡은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가운데 어느 쪽의 파괴력이 조금 더 클 것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상당히 좋은 질문이신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네요. 사실은. 근데 아까 답은 사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누군가가 주도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누군가가 강력한 자본력으로 시도를 하지만 네. 결국에는 탈중앙화가 본질인 이 메타버스 세대 누가 주인공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둘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최대한. 네. 잖아요. 그래서 메타도 본인들이 잘하는 부분인 전체 세상을 지배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들이 그동안 잘했던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서 이제 업무 플랫폼을 이제 메타버스화 시키려고 하고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이 더 유망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결론은 둘 다 열심히 할 거고 둘 다 주인공이 될 만한 보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주인공이 되는 가시성이 보일 때까지 끝없는 투자와 수많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를 늘릴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약간 기승전 삼성전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혹시 김수진 의원님 이 질문에 대한 생각 있으실까요? 뭐 저는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더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그 팀스의 네. 3D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팀스가 포함된 우리 오피스 매일매일 저희가 쓰는 워드, 엑셀 하는 네네. 오피스의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20% 올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20%가량 내년 3월부터 이제 네네. 인상이 돼요. 그 한마디로 메타버스 세계를 통한 수익화를 가장 처음 적극적으로 실현한 기업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탈중앙화라는 그렇죠. 컨셉이 이제 워낙 네. 중요한 컨셉이다 보니까 지금 웹 2.0 시대만큼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아닐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네. 생각은 저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빅테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보다 조금 더 다양한 기업의 네. 포트폴리오를 짜서 관심을 갖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때인 것 네. 같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탈중앙화가 핵심인 것이고 어느 한 기업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림은 일단은 아닐 걸로 예상하고 각자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 기업들 소개를 해드렸고 ETF도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라는 향후 이제 저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의 IT 기업들, 그 산업 내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류영호 위원님 그리고 김수진 위원님, 김영건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리서치 포럼 셋째 날입니다. 내일은 저희 그린 에너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준비하고 있어요. 비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다룬다고 하니까요. 흥미진진한 내용들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